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로 관아의 문서에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장터를 오가던 상인들의 입에서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조심스레 꺼내지던 이야기로 남아있다. 전쟁이 잦았던 시절 살아 돌아오니보다 죽었다고 전해진 이가 더 많았고 그 말 하나로 한 집안의 운명이 갈리던 때였다. 어떤 이는 말한다. 그 집안의 비극은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죽은 줄 알았던 사내가 돌아왔고 살아있던 사내가 말 속에서 죽어야 했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자, 그럼 이야기의 궁금증을 해결하러 길을 떠나봅니다. 연부는 새벽이 밝기도 전에 배틀 앞에 앉아 있었다. 밤새 내린 이슬이 마루 끝에 맺혀 있었고 집안에는 아직 불을 피우지 않아 찬 기운이 감돌았다. 북을 넘길 때마다 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고 그 소리는 연분에게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박자였다. 남편 길수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떠나기 전과 다르지 않았다. 다만 마음은 늘 마을 어귀에가 있었다. 그해 봄 관아에서 군역 증발이 내려왔을 때 길수는 말없이 짐을 꾸렸다. 마을 남자들 여럿이 함께 끌려가듯 떠났고 길수는 연분에게 괜히 걱정하지 말라며 손을 꼭 잡았다. 금방 돌아올 거요. 그 말이 약속이 되기를 연분은 믿었다. 전쟁이 어디까지 번졌는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그 불확실함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처음 몇 달 동안 연분은 기다림을 견딜 수 있었다. 다른 집들도 비슷했고 소식이 늦는 건 흔한 일이라 서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계절이 2번 바뀌어도 편지 한 장 오지 않자 연분의 기다림은 점점 다른 빛을 띠었다. 밤마다 바람소리에 문이 흔들리면 혹시 길수가 돌아온 게 아닐까 가슴이 뛰었고 새벽이면 헛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영향력이 크다고들 하던 박노인이 연분의 집을 찾았다. 그는 관아와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군역과 세금 소식을 전해주며 사람들 위에 군림해온 인물이었다. 박노인은 마루에 오르지도 않은 채 마당에 서서 연분을 불렀다. 연분이 배틀에서 내려와 서자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낮은 목소리로 길수의 이름을 꺼냈다. 그 순간 연분의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길수 소식이 왔다. 연분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어디서 온 소식이냐 물었지만 손에서는 실타래가 굴러떨어졌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고르듯 침을 삼키고는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더라고 말했다. 죽었다는 말도 살았다는 말도 아닌 그 표현은 연분의 귀에서 몇 번이나 맴돌았다. 연분이 다시 묻자 박노인은 관아에서 이름을 확인했고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중 돌아온 이가 없다는 말만 덧붙였다. 확실하다는 말 대신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그날 연분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다. 다시 배틀 앞에 앉아 엉킨 실을 풀다 손가락을 베었지만 피가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당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만복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형의 죽음보다도 박노인이 그 사실을 너무도 쉽게 전하는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이 떠난 뒤 만복은 자연스럽게 집안에 남은 몫이 되었다. 밭일을 도맡았고 지붕이 새면 올라가 고쳤으며 관아에 불려갈 일이 있으면 대신 나섰다. 연부는 그 모든 것이 고마우면서도 불편했다. 말 한마디 잘못 나오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두려웠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박노인이었다. 그는 연분을 볼 때마다 혼자 사는 여인의 어려움을 말했고 과부로 남는 삶이 얼마나 험한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만복의 이름을 꺼내기 시작했다. 집안을 잇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남아야 한다는 말, 밭을 지키려면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말, 관아에서도 그런 관계를 자연스럽게 본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연부는 그 말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힘이 없었다. 길수가 정말 죽었다면 그녀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복은 그 모든 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형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을과 박노인은 이미 그렇게 규정해 놓은 듯했다. 결국 연부는 재혼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결심이라기보다 밀려간 선택이었다.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해 묻지 않았고 결과만 받아들였다. 그렇게 혼례가 치러졌고 집안은 다시 돌아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연분의 마음은 늘 한쪽이 비어 있었다. 밤마다 배를 개며 길수의 얼굴을 떠올리다 스스로를 꾸짖었고 만복은 그런 연분의 표정을 모른 척했다. 몇 해가 흐른 뒤 연분의 집에는 아이가 하나 생겼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연부는 종종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아이의 얼굴에서 남편 길수의 흔적을 찾으려다 스스로를 멈추곤 했다. 만복은 아이를 친자식처럼 품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연분을 더 괴롭혔다. 그 사이 박노인은 여전히 집을 드나들며 크고 작은 일에 관여했다. 그는 아이의 출생과 재산 문제를 슬쩍슬쩍 입에 올렸고 만복에게는 형수와 아이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누더기 옷의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였고 처음에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연분의 집 앞에서 멈춰서서 문을 두드리며 연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만복의 손에서 쥐고 있던 연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죽은 줄 알았던 길수였다. 그의 등장은 기쁨보다 먼저 혼란을 불러왔다. 사람들은 놀라움보다 수군거림을 앞세웠고 박노인은 그 소문이 퍼지기도 전에 가장 먼저 길수 앞에 섰다. 그는 살아 돌아온 것을 다행이라 말하면서도 이미 정리된 일들이 있다는 듯 말을 흐렸다. 그 순간 연부는 깨달았다. 자신이 믿고 받아들였던 죽음이 누군가의 말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길수의 귀환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될 더 큰 파국의 문을 여는 신호였다. 길수가 돌아온 뒤로 연분의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다. 문은 그대로였고 마루도 변함없었지만 공기는 낯설게 굳어 있었다. 길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며칠 동안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고 연분과 마주쳐도 길게 말을 잇지 못했다. 만복 역시 말을 아꼈다. 셋이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크게 들렸고 누구 하나 먼저 일어나지도 못했다. 아이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지 울음이 잦아졌고 연부는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서성였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역시 박노인이었다. 그는 마치 집안일에 책임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아무 때나 들락거렸고 길수가 돌아온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퍼뜨린 장본인이기도 했다. 박노인은 길수 앞에서는 살아 돌아온 것을 축하한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 끝에는 늘 다른 이야기가 붙었다. 이미 집안이 정리되었다는 말, 연분과 만복이 부부로 살고 있다는 말, 아이까지 생겼다는 말이었다. 길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연분에게 직접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바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그 미묘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길수를 따로 불러 술을 권했고 술기운을 빌려 말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갔다. 연분이 재혼을 받아들인 과정이 너무 빠르다는 말, 만복이 형 대신 집안을 차지한 듯 보인다는 말, 아이의 나이가 묘하게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말까지 사실과 추측을 섞어 길수의 마음을 흔들었다. 길수는 처음에는 박노인의 말을 흘려들었지만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아이를 바라보며 계산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계산은 스스로 멈추지 않았다. 한편 만복 역시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었다. 박노인은 이번에는 만복을 불러 세웠다. 그는 길수가 돌아온 이상 만복의 처지가 애매해졌다고 말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 관아에서도 그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을 거라는 말로 만복을 압박했다. 만복은 연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미 연분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괜히 말을 꺼냈다간 더 큰 불안을 얻는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연분은 하루하루가 고역이었다. 길수의 시선, 만복의 침묵, 박노인의 말들이 뒤엉켜 숨이 막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재혼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길수가 정말 죽었다고 믿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러나 질문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그때는 살아남아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은근히 불씨를 던졌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술자리에서 그는 굳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모두가 알 수 있게 말을 흘렸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돌아온 집안의 사정이 복잡하다는 말, 아이가 생겼으니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말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곧 호기심이 앞섰다. 누구의 아이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잘못이 있다면 누가 더 큰 죄인인지 말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길수의 마음은 점점 닫혀갔고 만복은 점점 더 말수가 줄었다. 연분은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견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길수는 처음으로 만복에게 날 선말을 던졌다. 아이가 태어난 시기를 따져보면 이상하지 않느냐는 말이었다. 만복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박노인이 가장 바랐던 것이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관아 쪽 이야기를 흘리며 아이 문제를 공식적인 문제로 만들려 했고 모든 화살이 만복을 향하도록 판을 짰다. 연분은 점점 느끼고 있었다. 이 집안의 불행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서 정교하게 엮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이제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었고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되어주지 않았다. 이 집안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 했고 박노인은 그 역할을 만복에게 씌우려 하고 있었다. 아이의 출생 시점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박노인이 일부러 날짜를 꺼내 보인 날부터였다. 그는 장터 한복판에서 마치 우연히 기억이 난 것처럼 그 아이가 태어난 게 언제였더라 하고 혼잣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각자 알고 있던 기억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누구는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했고 누구는 첫눈이 오기 직전이었다 말했다. 그 말들은 서로 어긋났지만 하나같이 만복이 집안의 가장이 된 시점과 맞물려 흘러갔다.
박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관아에서 군적을 정리할 때 썼다는 낡은 종이를 꺼내 보이며 길수가 징발된 날짜를 또렷이 말했다. 그러고는 아이가 태어난 날을 다시 계산해 보자며 굳이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었다. 그 계산은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다. 아이를 가진 시점이 길수가 떠난 뒤라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 만복이라는 것이었다. 길수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마을 전체가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느낄 수 있었다. 우물가에서도 논두렁에서도 아이를 안고 지나가는 연분의 등 뒤에서도 시선이 따라붙었다. 길수는 점점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고 나가지 않으려 애쓸수록 집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만복은 그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그는 박노인이 일부러 날짜를 들먹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계산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을 그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이 길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만복에게 아이를 안겨주지 않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만복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연분이 진통으로 밤새 신음하던 소리, 마을의 산파를 불러 허둥대던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의 안도감, 그 모든 기억 속에 길수는 없었다.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서 만복은 더욱 말을 잃었다. 박노인은 그 침묵을 기다렸다는 듯 다음 수를 던졌다. 그는 길수를 따로 불러 관아에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의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은 집안은 세금 문제나 재산 상속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는 그것이 연분과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 말했지만 말끝은 언제나 만복을 가리켰다. 만복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일이 간단해진다는 시기였다. 길수는 그 말을 듣고도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그는 만복을 바라볼 때마다 예전처럼 동생으로만 보지 못했다. 연부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꼈다. 길수의 시선이 아이에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만복을 향한 말투가 딱딱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침묵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마을 어른들을 하나둘 불러 모아 이야기를 키웠다. 그는 아이 문제를 집안의 수치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문제인 양포장했고 정의와 질서를 들먹였다. 그 말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도덕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사람들은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만만한 이름은 언제나 만복이었다. 길수가 없는 동안 집안의 가장이 되었고 아이를 안고 다녔으며 형수와 한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이미 충분한 죄인이었다. 만복은 점점 마을에서 고개를 들기 어려워졌다. 길수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연분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에게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흐름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만복은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별은 변함없이 떠 있었지만 그 아래의 사람들만 달라져 있었다. 그는 문득 형이 정말 죽었다고 믿었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날 박노인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고 지금도 박노인의 말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다.
연부는 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제야 분명히 알았다. 이 일의 끝은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 반드시 희생되어야만 끝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희생이 누구의 몫이 될지 박노인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놓았다는 것. 이 집안의 불행은 이제 단순한 오해나 말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는 점점 진실처럼 굳어가고 있었다. 관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박노인이 일부러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 문제를 더 이상 집안의 수치로만 둘 수 없다는 말을 앞세워 아전에게 이야기를 흘렸고 그 말은 곧 조사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아전이 연분의 집을 찾았을 때 마을 사람들 몇이 이미 담장 밖에 서 있었다. 길수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굳었고 만복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전은 형식적인 질문부터 던졌다. 길수가 언제 떠났는지, 언제 돌아왔는지, 아이는 언제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이 집안의 가장은 누구였는지였다. 질문은 담담했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했다. 박노인은 옆에서 말을 보탰다. 그는 기억을 돕는다는 핑계로 날짜를 다시 읊었고 그 날짜들은 언제나 만복에게 불리하게 이어졌다. 연부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을 말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더 큰 불길로 번질 것을 알고 있었다. 아전은 아이를 힐끗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반응 하나가 만복의 가슴을 눌렀다. 그날 이후 관아의 부름은 잦아졌다. 만복은 몇 차례 불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고 매번 박노인의 말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다. 길수는 관아의 움직임을 보며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 일이 정말 정의를 위한 것인지 묻다가도 아이의 얼굴을 보면 질문을 삼켰다. 연부는 그 사이에서 점점 말수가 줄었다. 그녀는 관아에서 돌아온 만복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길수의 시선이 날카로워질수록 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박노인에게 가장 좋은 재료였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연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죄를 인정하는 태도라 해석했고 그 해석은 빠르게 퍼졌다. 마을에서는 이제 만복을 대놓고 수군거렸다. 형이 없는 동안 형수를 범했다는 말, 아이를 빌미로 집안을 차지하려 했다는 말까지 붙었다. 만복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면 할수록 말이 더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길수는 만복을 마주 앉혔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직접 물었다. 만복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길수에게 확신처럼 다가왔다. 박노인은 그날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관아에 다시 찾아가 만복이 사실상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한 것처럼 말을 꾸몄고 아전은 그 말을 기록으로 남겼다. 기록은 말보다 강했다. 연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끝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았고 동시에 이미 무너진 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만복은 점점 집안에서도 설 자리를 잃었다. 아이가 울면 길수의 시선이 날아왔고 연부는 아이를 아는 채 방 안으로 숨어들었다. 만복은 마당에 홀로 남아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군가가 잘 짜놓은 그물이었는지 답은 늘 같았다. 박노인의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고 지금도
박노인의 말이 끝을 정하고 있었다. 머지않아 관아에서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아이의 출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만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연부는 그 사실을 느끼고도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였지만 동시에 만복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손이었다. 그날 밤 만복은 처음으로 집을 떠날 생각을 했다. 떠나면 모든 것이 정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가 떠난다면 박노인의 이야기는 완전한 진실이 될 것이었다. 마당에 서서 어둠을 바라보던 만복은 문득 깨달았다. 이제 이 싸움은 피할 수 없으며 누군가는 모든 죄를 짊어져야만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할은 이미 자신에게 돌아와 있었다. 관아의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왔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절차는 그 결론을 정당하게 보이게 만드는 장치에 불과했다. 만복은 다시 관아로 불려갔고 이번에는 아전들이 그를 마주 앉혔다. 질문은 새롭지 않았지만 어조는 달라져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시기, 형이 돌아오기 전까지 집안의 가장이 누구였는지, 연분과 같은 집에 살며 밤을 함께 보낸 적이 있는지, 말 하나하나가 이미 죄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해도 침묵해도 그 끝이 같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전은 그런 만복의 태도를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은 곧 박노인의 입을 통해 마을로 퍼졌다. 만복이 죄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 관아에서도 더는 감싸지 않는다는 말이 함께였다. 길수는 그 소식을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동생이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말에 끌려 여기까지 온 것인지. 그러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면 의심이 고개를 들었고 그 의심은 박노인의 말과 맞물려 점점 확신처럼 굳어갔다. 연부는 그 사이에서 점점 숨이 막혀갔다. 그녀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동시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녀가 입을 열면 아이의 삶이 무너질 것이고 침묵하면 만복의 삶이 끝장날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연부는 처음으로 만복에게 말을 걸었다. 도련님,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그 말은 사과도 고백도 아니었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연분이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다. 형수님은 아무 말 하지 마시오. 그 한마디는 부탁이자 단념이었다. 박노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길수를 찾아가 마지막 한 수를 던졌다. 만복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아이와 연부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관아도 그 정도 선에서 일을 마무리할 거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길수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은 동생을 버린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 스스로를 설득한 것이었다. 다음 날 만복은 관아로 다시 불려갔다. 이번에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기록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그의 침묵은 죄를 인정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관아 앞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만복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연분과 아이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길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발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고 만복이 끌려가는 동안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연분은 집안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고 그 고요함이 연분의 가슴을 더 세게 눌렀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는 만복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가 바로 섰다는 말,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 말들 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가 대신 죄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의 계산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다만 아직 하나 남은 것이 있었다. 이 모든 시작이 되었던 죽음의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정말로 사실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만복이 관아로 끌려간 뒤로 연분의 집은 완전히 다른 집이 되어버렸다.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빨리 식었고 그 식은 기운은 낮에도 거치지 않았다. 길수는 여전히 집 안에 머물렀지만 예전처럼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일이 잦았고 아이가 울어도 예전처럼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연분은 그런 길수의 등을 보며 점점 더 말을 잃어갔다. 아이를 안고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았고 아이의 체온마저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마을에서는 만복의 이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이미 정리된 일처럼 사람들은 다음 화제로 넘어갔고 그 침묵이 오히려 연분을 더 괴롭혔다. 누군가는 정의가 섰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관아가 일을 잘 처리했다고 했다. 그 말들 속에서 연분은 자신이 살아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길수는 밤마다 술을 마셨다. 처음에는 한두 잔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술독은 비어 있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서야 말을 꺼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연분을 몰아붙였다. 연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말했더라면 만복은 지금 어디에 있을지, 아이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을지 그 모든 것이 연분의 입을 막고 있었다. 길수는 그런 연분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침묵을 회피로 받아들였고 그 회피는 곧 배신으로 바뀌었다. 박노인은 그 변화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는 만복이 사라진 뒤에도 집을 찾았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길수의 편에 섰다. 그는 길수에게 말했다. 이제 집안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연분의 마음이 이미 다른 데가 있었다고. 이 문제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그 말들은 모두 길수의 분노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길수는 처음에는 반박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노인의 말이 자신의 생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연분은 그 변화를 몸으로 느꼈다. 길수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수는 아이를 안고 있던 연분에게서 아이를 거칠게 떼어냈다. 그러고는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정말 내 아들이 맞느냐는 말이었다. 그 말은 칼처럼 연분의 가슴을 갈랐다. 그날 밤 연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복이 끌려가던 날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그때 자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침묵한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에 선택한 침묵이었는지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박노인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관아에서 들었다는 말을 꺼내며 길수에게 조심스럽게 전했다. 만복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 대신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만약 다른 말이 나오면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은 곧 연분의 입을 영원히 막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길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진실이 드러난다면 지금의 모든 선택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연분은 점점 집안에서 고립되었다. 길수는 그녀를 믿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경계했다. 아이만이 연분의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아이조차 점점 길수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연분은 그제야 깨달았다. 침묵으로 지킨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무기가 되었다는 것. 그날 밤 연분은 처음으로 만복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방 안에서였다. 그 이름을 부르자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울음이 끝난 자리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다.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연분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결심은 박노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그동안 모든 판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던 박노인의 계산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주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길수가 정말 죽었다는 소식은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누가 처음 그 말을 꺼냈는지, 그 의문은 이제 연분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연분의 머릿속에서 죽음의 소식은 더 이상 하나의 사실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질문이 되었고 질문은 밤마다 다른 얼굴로 되살아났다. 길수가 정말 죽었다는 말은 누가 처음 꺼냈는지, 그 말이 관아에서 나왔다는 박노인의 설명은 어디까지가 사실이었는지 연분은 그날 이후 갓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했다.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넘기다 보면 실보다 먼저 생각이 꼬였고 그 생각은 늘 같은 지점에서 멈췄다. 박노인의 얼굴이었다. 길수가 떠난 뒤 가장 먼저 집을 찾았던 사람 박노인이었고 죽음의 소식을 전한 것도 그였다. 연분은 처음으로 그 장면을 자세히 떠올렸다. 박노인은 확실하다는 말 대신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시신을 보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관아에서 이름을 확인했다는 말도 누구의 입을 통해 들은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때는 슬픔과 두려움에 그 말들을 의심할 여유가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만복이 끌려간 뒤로 연분은 모든 말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박노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자신을 원망하면서도 그 믿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따져보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늘 관아를 앞세웠고 사람들은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관아의 누구도 직접 집을 찾아와 길수의 죽음을 전한 적은 없었다. 그 사실이 연분의 가슴을 서서히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을의 노파를 찾아갔다. 길수가 떠나던 날을 함께 기억하던 사람이었다. 연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관아에서 따로 사람이 왔었는지 길수의 이름을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노파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없었고 모든 소식은 박노인을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연분의 생각에 불을 지폈다. 연분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다. 길수와 함께 징발되었던 다른 집의 사정은 어땠는지, 그 집에도 죽음의 소식이 왔는지 묻자 대답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집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어떤 집은 소식이 끊긴 채로 몇 해를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이 하나 있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집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연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만복이 끌려간 일, 아이의 탄생, 길수의 귀환, 이 모든 일의 시작에 박노인의 말이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연부는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이미 만복은 죄인이 되었고 길수는 박노인의 말을 믿고 있었다. 연분이 나선다면 그 화살은 다시 아이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길수는 연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지 않았다. 연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고 배틀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는 그 모습을 불안하게 바라보면서도 먼저 묻지 않았다. 그는 이미 연분의 말이 두려웠다. 박노인은 그 틈을 다시 파고들었다. 그는 연분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흘렸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는, 미련이 집안을 망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돌렸다. 그 말은 길수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두는데 충분했다. 길수는 연분을 몰아붙였다. 괜히 예시를 들춰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내면 아이만 다칠 뿐이라는 말이었다. 연분은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다. 연분은 밤마다 혼자 생각했다. 만복이 끌려가던 날 길수가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 박노인이 웃음을 감추던 얼굴, 관아의 기록에 남았을 만복의 침묵,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에는 거짓이 있었다. 연부는 그 거짓을 밝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했다 말이 아니라 증거였다. 박노인이 관아에서 확인했다고 말한 군정 명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보관하는지 알아야 했다. 연부는 처음으로 관아에 갈 결심을 했다. 직접 묻지 않고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연부는 아이를 안고 오래도록 서 있었다. 아이의 숨결을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지, 어떤 시선 속에서 자라게 될지는 이제 자신의 침묵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길수는 그런 연분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는 연분이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느꼈고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 알지 못했다. 박노인 역시 연분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연분이 노파들을 찾아다닌다는 말을 들었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짐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계산이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판은 완벽했다. 죽음의 소식, 재혼, 아이, 만복의 희생, 모든 것이 순서대로 흘러갔다. 그러나 연분이라는 변수는 그가 끝까지 통제하지 못한 존재였다. 그는 연분이 입을 열기 전에 더 확실히 판을 닫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다시 관아로 향했다. 그리고 연분은 같은 밤 집안에서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이제 이 이야기는 침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누군가 만들어낸 죽음의 소식은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밝혀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희생이 나오더라도 연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결심이 만복의 운명을 다시 흔들 것이며
길수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온 이 집안의 비극은 아직 절반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연분이 관아로 향한 날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업고 마을을 나섰다가 관아 앞에서 아이를 노파에게 맡겼다. 관아 문턱을 넘는 일은 평생 처음이었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숨이 막히는 듯했다. 연분은 아전에게 길수의 이름을 말했다. 군역으로 나갔던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아전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연분이 물러서지 않자 군적을 보관한 장부를 꺼내왔다. 연분은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이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길수의 이름은 분명히 있었다. 징발 날짜도 정확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아래에 적힌 말은 없었다. 전사라는 표시도 사망이라는 기록도 없었다. 연분은 아전에게 물었다. 죽은 사람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지. 아전은 잠시 머뭇거리다.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기록된다고 답했다. 연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박노인이 말했던 관아의 확인이라는 말이 이 장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연분은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누군가에게 알려질 것 같았다. 관아를 나서며 연분은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다. 그것은 만복이 끌려간 날 느꼈던 죄책감과는 다른 감정이었다. 누군가의 거짓이 이렇게 많은 삶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분은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연분을 힐끗 보았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다. 이미 연분은 소문 속의 여인이 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박노인이 와 있었다. 그는 연분을 보자마자 웃음을 지었다. 관아에 다녀왔다고 들었다며 괜한 일을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 연분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박노인은 그 눈빛을 보고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그날 저녁 길수를 따로 불렀다. 연분이 관아를 들락거린다는 말과 괜히 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을 섞어 길수의 불안을 자극했다. 길수는 처음에는 박노인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연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박노인의 말과 연분의 침묵을 나란히 놓고 생각했다. 박노인은 늘 말을 앞세웠고 연분은 늘 말을 아꼈다. 그 차이가 길수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그날 밤 길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길게 숨을 쉬며 생각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지, 만복을 내버려 둔 선택이 누구의 말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연분은 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연분은 결심을 다시 다졌다. 박노인이 군적을 확인했다는 말이 거짓이라면 그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 반드시 밝혀야 했다. 연분은 다음 날 다시 관아로 갈 생각이었다. 이번에는 군적이 아니라 보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박노인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관아의 아전을 다시 찾아가 예전 일을 상기시키며 말을 흘렸다. 길수의 죽음 소식은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이미 일이 마무리되었으니 괜히 다시 들춰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식이었다. 아전은 그 말을 듣고도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노인은 그 반응에서 위험을 느꼈다. 누군가 이미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더 자주 움직였다.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연분이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퍼뜨렸고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갔다. 그러나 그 말은 예전처럼 힘을 얻지 못했다. 이미 만복이 사라진 뒤였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길수는 연분을 붙잡고 처음으로 물었다. 관아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연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군적의 죽음의 기록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 말은 길수의 가슴을 세게 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서 있었다. 그날 밤 길수는 박노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죽음의 소식을 전하던 태연한 목소리, 재혼을 권하던 말투, 만복에게 죄를 몰아가던 과정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감정을 받아들였다. 연분은 그 변화를 느꼈다. 길수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박노인이 먼저 판을 닫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연분은 이제 알았다. 이 싸움은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록과 증거를 둘러싼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거짓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도. 박노인은 그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계산은 여전히 완벽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장부 한 줄에서 시작되었고 곧 마을 전체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관아의 기록에서 결정적인 허점이 드러난 것은 연분이 다시 문턱을 넘은 그날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길수가 함께했다. 길수는 처음으로 연분의 손을 잡고 관아 안으로 들어왔다. 그 손은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아저는 둘을 보고 잠시 눈치를 살폈다. 길수의 얼굴은 마을에서 이미 알려진 얼굴이었고 돌아온 군졸이라는 사실은 관아에서도 꺼림칙한 사안이었다. 연분은 군적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길수의 이름으로 접수된 보고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전사나 실종으로 처리될 때 남는 별도의 보고서가 있는지, 또 그런 게 있다면 누가 올렸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아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 말하다가 길수가 군번과 징발 날짜를 정확히 말하자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려워졌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묶음을 꺼냈다. 연분은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길수는 글자를 더듬으며 하나씩 확인했다. 그 안에는 전사 보고도 실종 보고도 없었다만 전장 혼란으로 확인 불가라는 모호한 문구가 적힌 짤막한 메모가 있었다. 메모의 하단에는 관아 인장이 아닌 개인 인장이 찍혀 있었다. 길수는 그 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것은 관아의 것이 아니었고 박노인이 늘 자랑하듯 쓰던 인장이었다. 그 순간 길수의 얼굴이 굳었다. 연분은 숨을 삼켰다. 말로만 떠돌던 의심이 문서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아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메모가 접수된 날을 말했고 그 날짜는 박노인이 연분의 집을 찾아와 죽음의 소식을 전하던 바로 그날과 맞아떨어졌다. 길수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그 짧은 움직임 사이에서 그는 결심을 끝냈다. 관아를 나서며 길수는 연분에게 말했다.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고, 만복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곧바로 마을에 알리는 것은
또 다른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박노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둘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길수가 연분의 곁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문은 새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그 소식을 빠르게 들었다. 그는 길수가 관아에 다녀왔다는 말과 함께 연분이 장부를 들여다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날 박노인은 처음으로 성급해졌다. 그는 즉시 관아로 향해 아전을 압박했다. 예전 일을 다시 꺼내 혼란을 만들면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말, 이미 만복이 책임을 졌으니 더는 들추지 말자는 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아전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다. 기록은 기록이고 인장은 인장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박노인은 그 말을 듣고 관아를 나서며 이를 악물었다. 길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만복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연분에게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쉽게 말을 믿었는지, 동생을 얼마나 가볍게 내쳐버렸는지. 연분은 그 말을 듣고도 위로하지 않았다. 위로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만복이 끌려가던 날의 상황을 하나하나 다시 말해주었다. 관아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박노인이 어떤 말을 덧붙였는지, 자신의 침묵이 어떻게 기록으로 바뀌었는지. 길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처음으로 박노인의 말과 관아의 기록이 어떻게 엮였는지를 이해했다. 다음 날 길수는 마을 어른들을 찾았다. 그는 돌아온 군졸의 신분으로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 정중히 말을 꺼냈다. 군적과 보고의 차이를 설명했고 박노인의 인장이 찍힌 메모를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인장을 알아보는 순간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일부러 피한 것이 분명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만복의 이름이 다시 입에 오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다. 죄인이 아니라 희생자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따라 붙었다. 연분은 그 변화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남은 것은 만복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노인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 더 큰 혼란을 만들 가능성이 컸다. 길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는 처음으로 동생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은 집안을 다시 흔들 것이었고 아이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러나 길수는 더 이상 거짓 위에 서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박노인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의 계산이 틀리기 시작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인장이 찍힌 메모가 떠올라 술잔을 비웠다. 그는 아직 마지막 수가 남아있다고 믿었다. 기록은 고칠 수 있고 사람들의 기억은 흐릴 수 있으며 책임은 다시 누군가에게 씌울 수 있다고. 그러나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기록보다 무서운 것은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은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박노인의 반격은 빠르고도 집요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운이 마을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고 그 기운이 굳기 전에 흔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앞에는 이미 그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는 전날 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소문을 스스로 흘리며 인장이 찍힌 메모는 오래전 일로 기억이 흐릿해진 아전의 실수였다는 말을 퍼뜨렸다. 메모는 참고용에 불과했고 공식 기록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그 말은 곧장 관아 안으로 들어갔다. 박노인은 아전을 따로 불러 오래된 인연을 상기시켰고
서로를 난처하게 만들지 말자는 말을 반복했다. 기록은 고칠 수 있고 사람들은 곧 다른 일에 관심을 돌릴 것이라며 지금 이 일은 조용히 덮는 것이 모두에게 이롭다고 설득했다. 아전은 즉답을 피했지만 얼굴에는 부담이 묻어났다. 그 사이 박노인은 마을로 돌아와 다른 방향의 말을 흘리기 시작했다. 만복이 관아에서 죄를 인정했고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집안을 더 큰 수렁으로 밀어넣는 일이라는 식이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과거를 덮어야 한다는 말이 덧붙었다. 그 말은 다시 길수의 귀로 들어갔다. 길수는 흔들렸다. 그는 이미 박노인의 거짓을 확인했지만 아이의 삶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연부는 그 흔들림을 알아챘다. 그녀는 길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이의 삶은 거짓 위에 세워질 수 없다고. 오늘 덮으면 내일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길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관아에서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만복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통보가 내려왔고 마을에는 그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박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만복이 다시 입을 열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박노인은 만복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다. 말로 회유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계산이었다. 만복은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의 방문을 받았다. 박노인의 사람이었다. 그는 만복에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모든 것을 인정하면 형수와 아이는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관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만복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자신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날들을 어떻게 살았는지, 박노인의 말이 어떻게 자신을 여기까지 몰아왔는지를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협박하러 온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관아의 만복의 진술이 접수되었다. 기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노인은 그 소식을 듣고 관아로 달려갔지만 이번에는 문턱에서 멈춰서야 했다. 이미 절차가 시작되었고 그의 말은 더 이상 기록을 대신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예전처럼 쉽게 단정하지 않았고 박노인의 말을 그대로 옮기지도 않았다. 길수는 관아로 가는 길에 만복을 처음으로 마주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길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동작에는 사과와 후회가 함께 담겨 있었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배워버린 사람이었다. 연부는 집에서 아이를 안고 그 소식을 들었다. 만복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관아의 절차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도 두려움을 느꼈다.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은 언제나 새로운 상처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박노인은 마지막 수를 준비했다. 그는 기록을 고치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이의 아버지 문제를 다시 꺼내어 혼란을 키우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려 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이 길수와 닮았다는 말과 만복을 닮았다는 말이 뒤섞여 흘렀다. 연부는 그 소문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 싸움의 핵심은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누가 거짓을 만들었는지에 있다는 것을. 길수 역시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박노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관아의 기록과 만복의 진술을 믿기로 했다. 그 선택은
집안을 다시 세우는 길이자 박노인과 정면으로 맞서는 길이었다. 박노인은 그 변화를 보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책임을 남에게 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관아의 절차는 느리지만 한번 시작되면 개인의 말로는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파는 박노인의 손을 벗어나고 있었다. 관아의 조사는 예상보다 조용하게 진행되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긴장이 짙게 깔려 있었다. 아전들은 이번에는 박노인의 말보다 기록과 증언을 먼저 놓고 움직였다. 만복은 다시 불려와 이전과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죄를 묻는 어조가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태도였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던 날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말했다. 연분이 진통으로 밤을 지새웠고 산파를 부르기 위해 마을을 뛰어다녔던 일,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시각과 날씨까지 또렷이 기억해내며 설명했다. 그의 말은 과장도 변명도 없었고 오히려 지나치게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아전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어서 연분이 불려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관아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 질문은 간단했지만 대답은 무거웠다. 길수가 떠난 뒤 박노인이 어떤 말을 전했는지, 재혼을 권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과정에서 관아의 공식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 하나하나 물어왔다. 연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노인의 말이 전부였다고, 관아에서 직접 온 사람은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 말이 기록으로 남는 순간 연부는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길수 역시 증언대에 섰다. 그는 자신이 돌아왔을 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박노인이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동생을 의심하게 된 과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졌다. 아전들은 셋의 말을 나란히 놓고 기록을 대조했다. 그 결과는 명확해지고 있었다. 길수의 죽음에 대한 공식 보고는 존재하지 않았고 박노인의 인장이 찍힌 메모만이 유일한 근거였다. 그 메모가 접수된 날과 박노인이 연분의 집을 찾은 날이 같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제야 박노인이 불려왔다. 그는 처음에는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 기억이 흐릿했을 뿐 악의는 없었다는 말로 상황을 넘기려 했다. 그러나 아전이 인장을 가리키며 메모의 출처를 묻자 그의 말은 점점 엉키기 시작했다. 관아의 요청을 받아 전달한 것이라던 말은 요청한 사람의 이름을 묻자 막혔고,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말은 그 판단을 내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 앞에서 힘을 잃었다. 마침내 관아에서는 박노인의 말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결정은 아직 공식 판결은 아니었지만 마을에 퍼지기에는 충분한 파장이었다. 박노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함이 익혔다. 그는 그날 관아를 나서며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소문은 빠르게 방향을 바꾸었다. 만복의 죄를 단정하던 말들은 사라지고 박노인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이었는지를 묻는 소리가 늘어났다. 길수는 그 변화를 보며 뒤늦게 분노를 느꼈다. 그 분노는 박노인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연부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고 그 웃음이 연분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수록 아이는 더 많은 말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복은 관아를 나서며 길수와 마주쳤다. 이번에는 길수가 먼저 다가와 말했다. 늦었지만 함께 가겠다고.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움직임 속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다. 방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술을 마셨다. 그는 자신의 말이 더 이상 절대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관아의 기록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그의 영향력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여론이었다. 그는 다시 아이의 문제를 꺼내들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의심만 남겨두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갈라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이미 사람들은 누가 거짓을 만들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관아의 조사 결과는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었고 그 발표는 더 이상 개인의 말로 덮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길수는 그날 밤 연분에게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끝까지 가겠다고.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침묵으로 지키는 방법을 버렸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도 알고 있었다. 만복은 홀로 밤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진실이 드러난다 해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또한 알고 있었다.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관아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것은 다음 결정을 알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이제 박노인의 거짓은 더 이상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고 이 마을 전체가 그 결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관아의 공식 판단은 장터가 가장 붐비는 날에 내려졌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를 고른 것이 분명했다. 아조는 종을 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 소리에 연분의 심장은 종소리와 함께 울렸다. 길수는 연분 곁에 서 있었고 만복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아조는 준비해온 문서를 펼쳐들고 또박또박 읽어나갔다. 길수의 군적에는 전사나 사망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으며 박노인이 전달한 메모는 개인 인장으로 작성된 참고 문서일 뿐 관아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말이 끝나자 장터의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죽였고 누군가는 작게 탄식을 내뱉었다. 이어서 아저는 만복에 대해 말했다. 아이의 출생 시기와 당시의 상황을 종합한 결과 만복에게 부정한 죄를 씌울 근거가 없으며 이전의 처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만복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움켜 쥐었다. 길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다. 그제야 그는 동생이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연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안도였고 그 안도 뒤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후회가 따라붙었다. 아저는 마지막으로 박노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기록을 왜곡하고 관아의 권한을 가장하여 사람의 삶을 흔들었다는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말과 함께 추후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노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 사실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더 키웠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박노인의 말을 의심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너무 쉽게 믿어왔다는 생각이 뒤늦게 얼굴에 드러났다. 관아의 발표가 끝나자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지만 그날 장터의 소라는 오래 가라앉지 않았다. 길수는 만복에게 다가갔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행동 하나에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이제야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듯 보였지만 이미 많은 것이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박노인은 관아로 불려왔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개인적인 착오로 돌리려 했다. 혼란한 상황에서 잘못 전달했을 뿐 악의는 없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아전은 메모의 작성 경위와 인장의 사용 이유를 집요하게 물었다. 박노인의 말은 점점 앞뒤가 맞지 않게 되었고 결국 그는 일부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길수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말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었고 그 소문을 사실처럼 전달한 것은 자신의 판단이었다는 고백이었다. 그 말은 곧 기록으로 남았다. 그날 이후 박노인의 진문은 굳게 닫혔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집을 찾지 않았고 장터에서도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만복은 관아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방에 들어서며 한동안 서 있었다. 자신이 살던 자리였지만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길수는 만복에게 함께 살자고 말했다. 집안의 일을 다시 나누고 아이도 함께 키우자고 했다. 그러나 만복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다. 연부는 그 사이에서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만복에게도 길수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 말은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다. 누군가는 사과를 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그 침묵 속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었다. 만복은 그 시선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기록보다 늦게 움직였다. 연부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마당에 서서 생각했다. 만약 처음부터 의심했더라면, 만약 그때 침묵하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였다. 박노인의 거짓은 드러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관아의 판단은 정의였지만 그 정의는 많은 것을 뒤늦게 바로잡은 정의였다. 그날 밤 연부는 길수와 만복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말없는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진실이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을 견디는 쪽을 택하겠다고. 그 다짐은 아직 작은 불씨였지만 이 집안의 남은 시간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작이었다. 박노인의 최후는 요란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그가 어떻게 관아에 불려갔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고 다만 어느 날부터 그의 집문이 굳게 닫혀 있고 장터에 더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모든 것을 짐작했을 뿐이었다. 관아에서는 그를 크게 다루지 않았다. 그가 저지른 일은 살인도 강도도 아니었고 문서 몇 장과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의 삶을 틀어버린 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죄의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관아 앞에 앉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았다. 길수의 죽음을 누가 확인했는지, 그 확인을 어떤 근거로 전달했는지, 재혼을 권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박노인은 처음에는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로 버텼지만 기록과 증언이 차곡차곡 쌓이자 더는 빠져나갈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말했다. 혼란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집안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나 그 말은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관아는 그를 마을에서 물러나게 했고 더 이상 사람들의 일을 중재하거나 관아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 처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워 보였지만 박노인에게는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셨다. 예전처럼 사람을 부를 수도 없었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시절은 끝나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자신이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말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나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을 뿐이었다. 한편 만복은 관아의 판단이 내려진 뒤에도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며칠을 마을 밖에서 지내며 자신의 앞날을 생각했다. 돌아가면 다시 형과 형수 곁에서 살 수는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자리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에 씌워졌던 죄는 지워졌지만 그 시간을 통과한 사람의 마음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았다. 길수는 그런 만복을 찾아가 함께 살자고 다시 말했다.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길수는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생을 붙잡고 싶었고 만복은 그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연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만복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붙잡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복은 결국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그는 형과 형수에게 말했다. 이곳을 떠나야만 자신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길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고 연부는 만복의 짐을 조용히 챙겨주었다. 아이를 안고 만복 앞에 섰을 때 연부는 처음으로 아이를 그의 품에 안겼다. 만복은 아이를 안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아이는 자신 때문에 세상의 말 속에 던져졌고 그 말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연분에게 말했다.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이 평생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 말은 부탁이자 작별이었다. 만복이 떠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길수와 연부는 함께 살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예전과 다른 거리가 놓여 있었다. 길수는 밤마다 생각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누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연부는 배틀 앞에 앉아 시를 고르며 같은 생각을 했다. 박노인의 거짓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잡힌 것은 아니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 진실이 늦게 도착한 자리에는 이미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다. 누군가는 박노인을 욕하며 자신을 정당화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자신들도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연부는 그런 시선을 견디며 아이를 키웠다. 아이는 점점 자라 말문을 열었고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웃었다. 그 웃음이 연분에게는 위안이자 경고였다. 이 아이가 어떤 말 속에서 자라게 될지는 여전히 어른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박노인은 어느 날 마을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몇 번 되뇌다가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렇게 한 사람의 말로 시작된 비극은 조용히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연부는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만복이 떠난 길 위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길수가 어떤 아버지가 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누군가의 말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마을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시간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갔다. 만복이 떠난 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마을의 농과 밭은 예전처럼 제철을 맞아 색을 바꾸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집안도 다시 평온을 찾은 듯 보였지만 그 평온은 조심스럽게 유지되는 것이었다. 길수는 다시 밭일을 맡았고 연부는 배틀 앞에 앉아 하루를 보냈다. 아이는 자라 말문이 트였고 집안에는 웃음소리도 돌아왔다. 그러나 웃음이 멈춘 뒤 찾아오는 침묵은 예전보다 더 길었다. 길수는 종종 만복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그가 남긴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길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그날 박노인의 말을 조금만 덜 믿었더라면, 만약 동생의 침묵을 죄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그러나 그 질문은 언제나 같은 곳에서 멈췄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연분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만복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채 지내면서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랐다. 그것이 자신의 침묵이 만든 상처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바람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아이가 만복의 이름을 묻는 날이 올까 두려웠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도 미리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아이는 다만 집을 드나들던 한 사람이 왜 더 이상 오지 않는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마을도 변했다. 박노인이 떠난 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예전처럼 쉽게 믿지 않았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단정하면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갸웃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다. 길수는 그런 마을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사람들이 조금씩 조심스러워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부는 장터에서 낯익은 소문을 들었다 난지 오래된 만복이 다른 고을에서 품을 팔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몸은 고되지만 말수가 줄었고 사람들과 깊이 엮이지 않는다는 말이 따라 붙었다. 연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장터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면서도 그 삶이 이 집안의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다. 집으로 돌아온 연부는 그 이야기를 길수에게 전했다. 길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만복을 찾아갈 생각을 잠시 했다가 이내 접었다. 지금 찾아가는 것이 과연 용서가 될지 또 다른 짐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길수는 꿈을 꾸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던 날의 꿈이었다. 자신은 살아있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사람들의 말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잠에서 깬 길수는 식은땀에 젖어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만복이 겪었을 고립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살아있으나 말 속에서 죽어야 했던 시간의 무게를 연부는 아이를 재우고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길수에게 말했다. 언젠가는 만복을 다시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그 말은 약속도 계획도 아니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인정이었다. 길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용서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며칠 뒤 마을 어귀에서 낯선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다. 박노인이 병을 얻어 쓰러졌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잠시 입에 올리다가 이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에게 찾아가려는 이는 없었고
그가 남긴 말에 대해 다시 묻는 이도 없었다. 연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였다. 그가 없어진다고 해서 상처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어느새 집 앞에서 흙을 만지며 놀았다. 연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자신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지를 길수는 그 곁에 서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사람의 말은 쉽게 사람을 살리고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그 말은 길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질문을 남겼다. 이 마을은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누군가의 말 앞에서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그 판단이 누구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연부는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시 배틀 앞에 앉았다. 실은 여전히 엉키기 쉬웠지만 이제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풀 수 없는 매듭이 있다면 시간을 들여 풀겠다고, 다시는 말 한마디에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만복의 소식은 어느 날 아주 조용히 도착했다. 장터에서 우연히 들은 말이었고 누가 먼저 꺼냈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다른 고을에서 살던 사내가 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였고 이름을 들었을 때 연부는 잠시 숨을 멈췄다. 만복이었다. 그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오래 쌓인 고됨이 몸을 먼저 배신했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연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자꾸만 느려졌고 마음은 이미 그가 있는 곳을 향해 가 있었다. 길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짧게 말했다. 가보자고. 그 말에는 망설임도 변명도 없었다.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 아이에게는 멀리 친척을 만나러 간다고만 설명했다. 아이는 여행이라는 말에 들떠 있었고 그 모습이 두 어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만복이 머물고 있다는 집은 작고 허름했지만 정갈했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났다. 문을 연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만복이었다. 그는 연분과 길수를 보는 순간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침묵은 오래된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침묵이었다. 연분은 아이를 안고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아이를 기억하느냐고. 만복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만복을 빤히 바라보더니 낯설지 않은 사람처럼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만복의 눈이 젖었다. 그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한동안 놓지 못했다. 길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그러나 지나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사실에 가까웠다. 연부는 그제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말했다. 침묵했던 이유와 두려웠던 마음, 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과 그 침묵이 결국 누군가를 벼랑으로 밀어냈다는 사실까지 숨기지 않았다. 만복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와서 누가 옳았는지를 따질 생각은 없다고. 다만 이 아이만은 말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 말은 이 이야기의 끝을 향해 가는 말처럼 들렸다. 그날 그들은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오래된 상처는 긴 말로도
쉽게 아물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함께 밥을 먹었고 아이가 잠든 뒤에도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누군가를 밀어내는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는 침묵이었다. 며칠 뒤 만복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길수는 함께 마을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만복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곳에 남겠다고 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그 시작이 반드시 고향일 필요는 없다고. 연부는 그 선택을 존중했다. 떠날 때 아이는 만복에게 손을 흔들었다. 만복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살아있는 동안은 서로 잊지 말자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수는 말했다. 사람은 살아있어도 말로 죽을 수 있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도 말 하나로 다시 살아난다고. 연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연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들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더 조심스럽게 살았다. 말을 아꼈고 판단을 늦췄으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할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했다. 아이는 자라며 마을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다. 그러나 연부는 아이에게 말했다. 어떤 말이든 그대로 믿지 말고 그 말로 누군가가 다치지 않는지 먼저 생각하라고. 그 말은 아이를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했다. 박노인의 이름은 이제 거의 잊혔다. 그의 말로 시작된 일은 그의 이름 없이 기억되었다.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 집안의 이야기를 전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온 이야기, 억지로 맺어진 인연과 그 사이에서 희생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늦게 도착한 진실의 이야기로.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같은 말로 맺어졌다. 사람은 숨이 붙어 있어도 말 속에서 죽을 수 있고 한번 죽은 사람은 말이 바로잡혀도 완전히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연부는 배틀 앞에 앉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실을 다시 잡으며 생각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은 덜 함부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기를. 그것이 이 모든 일을 겪은 사람들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의미라 믿으며 그녀는 다시 조용히 하루를 살아갔다. 이 집안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고 밭은 제철마다 곡식을 내었으며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끔씩 이 이야기를 떠올렸다. 누군가의 죽음을 너무 쉽게 믿었던 나를, 침묵이 죄가 되었던 시간을, 그리고 진실이 늦게 도착한 자리를 그때마다 사람들은 말수를 줄였다. 예전처럼 단정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할 때 한 번쯤은 멈추어 생각했다. 이 이야기가 남긴 것은 복수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다만 한 가지였다. 사람은 숨이 붙어 있어도 말 속에서 죽을 수 있고 한번 그렇게 죽은 사람은 진실이 밝혀져도 예전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날 때 늘 같은 말로 전해진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 있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말 하나로 사람을 재단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한다.